직장인에게 가장 설레는 단어, 바로 연봉협상이죠. 솔직히 경력직들은 연봉협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신입 개발자들은 연봉협상하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회사에서는 신입은 너 말고도 뽑을 사람이 많아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신입은 연봉협상이 불가능할까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iOS 개발자로 일하고 있지만 채용 업무를 하던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협상 꿀팁을 말해볼게요. 연봉협상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회사의 채용 과정에는 많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상 연봉과 같이 정량적인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채용 과정에서 파생되는 추상적 비용들이 이것저것 많아요. 예를 들어서 채용 기간은 리드 타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 개발자들이 면접도 많이 들어가겠죠? 면접은 보통 1시간에서 길면 2시간까지도 보는데, 보통 팀장급에서 C레벨 인력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분들이 다른 일을 못하고 면접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 시급으로 따져도 면접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과정에서 채용 담당자는 중간에서 면접 날짜를 조율해야 하고, 결과 취합해야 하고, 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죠. 만약 원티드나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했다면 채용 수수료도 몇백만 원 지출해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회사 입장에서 채용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뭔 고생을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저 내 연봉이 높아지면 장땡이거든요. 이런 입장 차이가 연협조언을 만들어냅니다.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우리는 이 연협조언 안에서 연봉 협상이 가능합니다. 신입은 연협조언이 경력직에 비하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것이죠. 연협조는 심지어 회사의 규모와 네임밸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이버처럼 가장 잘 나가는 회사에 공채로 합격했다면 다른 회사에 비해 당연히 초봉이 높겠지만, 공채에 막 붙은 신입이 네이버를 상대로 연협을 시도하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신입에 대한 연봉 테이블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태도에 대한 우려만 남길 수도 있겠죠. 연봉 협상 가능성만 따지면 오히려 스타트업이 쉽습니다. 대기업에 비하면 지원자 숫자도 부족하고 개발자 한 명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봉을 무리해서 높이려고 시도하면 데인저 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연봉을 줄 바엔 다른 사람을 뽑고 말지, 이런 말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과한 연봉 협상도 문제지만 회사에서는 그렇게 연봉에 집착하는 지원자의 인성이나 태도를 더 걱정스럽게 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경력직은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데인저 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자, 지금까지 연봉 협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시각적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연협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이 데인저 존이 어디인지 지원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데인저 존에 도달하지 않고 연봉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요? 결국 담당자와 눈치 게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채용이 확정되면 회사는 지원자에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연락합니다. 하나는 연봉 통보이고, 하나는 연봉 협상입니다. 제가 협상이란 단어를 붙였지만 현실적으로 신입은 연봉 통보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연봉 통보는 보통 이런 멘트와 함께 시작됩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연봉은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올 수도 있고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신입은 만만하죠. 직전에 받던 연봉이 없기 때문에 협상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걸 회사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신입도 연봉 협상을 시도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다른 회사에도 합격한 경우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다룰게요. 이제 연봉 협상의 경우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통보와 협상의 차이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회사 측이 접근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통보는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협상에 대한 여운을 남기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결정된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신입 입장에선 위축되기도 하고 연봉에 대해 얘기를 꺼내기 어렵게 만들죠. 반면 연봉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경우엔 뉘앙스가 달라요. 연봉은 얼마입니다. 어떠세요?처럼 지원자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상은 메일이나 전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인사 담당자가 전화로 바로 연봉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로 일할 때 특히 이 방법을 잘 써먹었는데요. 신입은 합격했다고 연락하면 일단 엄청 좋아해요. 순간적으로 아드레날린이 확 나오면서 기분이 좋죠. 그렇게 기뻐할 때 연봉 협상을 빠르게 끝내는 거예요. 조금 낮게 부르더라도 바로 오케이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에 바로 오퍼레터를 메일로 보내주는 거죠. 연봉은 이제 결정됐다고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인사 담당자가 전화로 연봉까지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제안받은 연봉이 의외로 괜찮을 수 있죠. 그럼 바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하지만 고민되거나 너무 낮은데 싶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당장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말씀하신 내용을 메일로 다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요. 근데 왜 협상 장소를 메일로 옮겨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지원자가 고민할 시간을 벌 수 있고, 회사를 조금이나마 긴장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합격의 기쁨 때문에 성급하게 연봉을 결정해버리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요. 회사가 면접을 한두 명 보는 것도 아닐 텐데 무슨 긴장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인사 담당자가 긴장을 해요.
왜냐면 최종 합격을 받았다는 건 개발팀에서 역량은 인정했다는 거고 이제 연봉 협상만 잘해서 입사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지원자는 뭔가 좀 여유로워 보이고 연봉 협상을 이메일로 천천히 하자고 그래요.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다른 회사도 붙었거나 요즘 열심히 면접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약간의 심리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에 메일 나눈 기록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란 입사 날짜까지 다 정해놓고선 입사 며칠 전에 다른 사람 뽑았다고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고요. 진짜 개념 없는 회사들이 하는 짓이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제대로 된 인사 담당자가 있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메일도 왔고 회사가 협상의 여지를 보인다고 합시다. 연봉 협상의 의사결정은 보통 경영진까지 올라갑니다. 대기업이라면 인사팀장이나 중간관리자 선에서 결정되겠지만 포인트는 인사 담당자가 연봉 협상의 의사결정을 혼자 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누군가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할 텐데 그 말은 합리적 근거를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자가 근거도 없이 연봉을 올려달라고 하면 인사 담당자가 알아서 커트합니다. 그럴싸한 근거를 얘기해야 경영진한테 한번 얘기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합리적 근거를 담아서 협상하는 사례를 볼게요. 신입이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근거란 다른 회사에도 합격한 경우입니다. 어떤 지원자가 A사와 B사에 모두 합격했다고 가정할게요. A사는 3200, B사는 3600을 제안했는데 지원자는 사실 A사를 좀 더 가고 싶어요. 하지만 연봉이 낮아서 아쉽겠죠? 이런 경우엔 간단해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무난해요. 타사도 합격했는데 거긴 제안 연봉이 더 높다는 걸 인지시켜주고 근데 지원자인 나는 사실 너네 회사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서비스, 개발 문화, 사수의 존재 등 포인트는 적당히 찾으시면 됩니다. 연봉은 더 안 바라고 딱 다른 회사가 제안한 만큼의 연봉만 맞춰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이상적인 케이스입니다. 현실에서는 중복 합격을 받기도 쉽지 않고 심지어 합격은 같은 날 받는 게 아니잖아요. B사의 최종 결과가 안 나왔는데 A사에서는 빨리 입사할지 말지 결정해달라고 하면 난감하죠. 그럼 이런 경우 생각해볼까요? 딱 하나의 회사만 합격했다고 가정할게요. 그 회사는 연봉을 3천만 원 제안했는데 수습기간 2개월 동안에는 월급의 90%만 준대요. 어떤가요? 3천이란 연봉이 낮다 높다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죠. 지원자는 신입이고 다른 회사 붙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연봉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줄 건 주고 연봉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볼까요? 연봉을 200만 원 높여달라고 하는 대신에 수습기간을 스스로 한 달 더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봉은 높이고 싶고 신입이라 양보할 게 없을 때는 수습기간 자체를 늘리거나 아니면 수습 때 받는 월급의 퍼센트를 줄이는 걸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조삼모사처럼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네, 바로 이직할 때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력직이 돼서 이직을 할 때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그런 연봉 협상을 할 때 그 사람이 신입 수습 기간 때 80%를 받았는지 90%를 받았는지 따지나요? 아니죠. 현재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수습 기간 때 조금 덜 받더라도 기본 연봉을 높이는 게 미래를 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근데 방금까지 한 얘기를 실전에서 말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도와드렸던 개발자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잠깐 영상 멈추고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작성하는 거예요. 앞에선 나 지금 기쁘고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중간에서는 근데 내 연봉이 내 기대보다는 조금 아쉬워. 수습 때 90% 주는 것도 좀 아쉬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신에 연봉 올려주면 수습을 한 달 연장하겠다고 조금 겸손하게 가는 거죠. 사실 본인이 면접을 되게 잘 봤거나 아니면 자기 수준에 비해서 입사하기 좀 아쉬운 회사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브 앤 테이크 안 해도 괜찮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연봉보다 아쉽다, 얼마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제가 다룬 사례는 대인저존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례 볼게요. 이번에는 비전공자 출신이면서 다른 일을 했던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저도 이 사례에 속합니다. 이분은 개발자가 되기 전에 백그라운드가 좀 특이했어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었고 해외 영업 경력이 3년 정도 있었어요. 덕분에 영어 실력도 좋았고 커뮤니케이션 강점이 있었습니다. 합격한 회사에서는 연봉 3,200만 원을 제안했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너무 낮았던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해외 영업을 하면서 받던 연봉은 4천 정도였으니까요. 솔직히 개발 관련 직무가 아니었다면 신입 개발자로 커리어 전환을 한 뒤에 나 예전에 이만큼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어이없어 하겠죠. 근데요, 꼭 개발 관련 일을 했던 게 아니더라도 회사 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이 다른 개발자들보다 뛰어나다면 충분히 연봉 협상의 근거로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역량이라 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 좋으면 모두가 좋아하죠. 이 부분은 해외 영업이나 인사직무처럼 남들과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일을 했던 분들이 잘해요. 영어는 뭐 말할 필요 없죠. 직무 역량은 좀 특수한 건데 개발자와 함께 일했던 분들이 개발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디자이너, 서비스 기획자, PM 직무 하셨던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직접 개발자가 되면 어마어마하죠. 스타트업이 제일 좋아하는 인재가 됩니다. 어쨌든 이분과 함께 작성한 메일 내용을 한번 구경해보세요. 다른 연봉협상 사례와 인트로는 비슷하죠. 일단 합격해줘서 고맙고 기쁘다는 마음을 표현해야 해요. 본인이 무뚝뚝하고 이런 말 잘 못하는 성격이더라도 협상할 때만큼은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빨간 네모친 부분을 보시면 개발자로서 일한 건 아니지만 다른 직무에서 일했던 경험이 회사에 도움될 거라고 어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봉을 3,600만원 수준까지 올려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신입 개발자가 연봉 협상으로 400만원이라 올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성공했을까요? 회사 측에선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하면서 흔쾌히 3,600만원을 맞춰줬어요. 경력직 이직하는 것도 아니고 신입이 초봉을 12.5%나 인상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 스타트업은 개발자가 기획이나 다른 팀과의 소통같이 개발이 아닌 업무도 신경 써주면 정말 좋기 때문이에요. 시스템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공통 역량이 좋은 개발자가 입사해주면 너무 좋죠. 400만원 정도는 흔쾌히 올려줄 만큼요. 이 사례는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몇 가지 연봉협상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사례들을 응용한다면 신입 10명 중 8명의 협상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응용이라는 건 이메일 내용을 그 회사와 나의 상황에 맞게 최적화해서 자기 자신만의 느낌으로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경력직 이직 연봉 협상을 도와줬던 경험도 꽤 많은데요. 여기는 훨씬 다이나믹합니다. 경우의 수가 정말 많아요. 바로 생각나는 건 이 정도. 경력직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고요. 파회법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 영상으로 썰을 풀어볼게요. 결국 연봉협상 전문가의 역할이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혼자라면 못할 말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것. 용기가 포인트입니다. 용기와 친절함, 매너를 갖고 협상 이메일을 작성해 보세요. 영화 기생충에 이런 대사가 있죠. 실전은 기세라고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봉 협상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